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인 점을 고려해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만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소추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검장 등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국회 마비와 정치인 체포 등 핵심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인데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과 경찰 4,700여 명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저지를 시도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혐의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국헌문란을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내란 재판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갖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는 소추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수사 자료의 적법성도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만큼 공소 기각을 주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은 수사가 미진함을 자인한 걸로 공소 유지도 힘들 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를 강행하면 공소 유지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일반 잡범처럼 이렇게 체포 구속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님들의 그러한 근시안적 판단에 대해서 없이 저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10명을 구속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소위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졸속 추진된 공수처법이 되레 야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야당이 서둘러 추진하던 탄핵 속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피해자 구속, 영권이라는 성적표로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부지법 영장 청구 문제와 체포영장 기재 오류 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공수처는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사용하면서 소득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남은 수사는 내란 특검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면서도 수사 관련 제도는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잘못된 기소이거나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기소입니다. 이 무리한 법 집행을 지휘한 주연들과 잘못 만들어진 제도까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윤기찬 변호사님,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석방을 한 뒤에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막연한 관측은 아니었고 검찰 스스로가 어쨌든 연장 신청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연장 신청할 때 이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2번씩이나 연장 신청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하고 구속기간 관련해서 또 10일 나눴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기록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검찰이 또 상당한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하면 당연히 수사를 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보강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보완수사를 안 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받는 이유는 수사를 더 하겠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더 하지 않고 왜 미리 잡아가뒀냐. 이 부분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성 부의장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검찰의 결정이야말로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기소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소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소 대행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일단 그 내란죄와 관련된 공동의 정범들 김용현 전 장관이나 각종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상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런 변호인단의 입장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요.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 심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법조는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요. 그 공수처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는 지금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와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실상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의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윤 대통령 기소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공소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한 것이겠죠.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과 증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주어만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련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고민은 했을 거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은요. 앞서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 수사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정문의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지금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형식상 그 해당 판사 두 분이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유인데 두 분이 말하기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건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공수처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공소제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했어요. 근데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원래 수사 기록만 송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는 이제 공소제기 요구를 한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된다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법문을 그대로 설치해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연장허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내용을 드러나가서 보면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의 결과처럼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판단의 결과를 검찰이 존중해서 석방한 이후에 수사를 계속하든지 수사 이후에 이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저는 검찰의 지검장과 대검부장 이상이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구속한 부분이 이게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뭐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이 이번에 결정 자체를 공수처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검찰이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 이런 평가인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티켓 채용했다는 그 혐의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보완 수사를 인정해 준 바가 있었군요. 이 부분 때문에 법원 판단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공수처법에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좀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돼서는 그 법원은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 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닌 일관되게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견지해 왔다. 왜냐하면 김영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 이의신청 기각 이 수많은 판결 속에서 다 각각의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사법적 저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적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면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법부가 여러 번 판결을 내려줬으면 이젠 수긍을 하고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란죄 관련 재판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비상입법 기구를 설치하라라는 쪽지라든지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나 선관위 같은 경우 헌법기관이거든요. 이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이 보석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 청구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보석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되면서 그때 다시 법정 구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석 신청을 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직권으로도 석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처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가족들과도 면회를 할 수 없고 서신도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법원에서 직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리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 이 탄핵 심판에 이번 형사 재판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하고 형사 재판 절차는 다르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내란 우두머리 그대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좀 더 확실해지는 어떤 심증 형성의 어떤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 또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고려되는 위헌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록 검토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의 수사 기록도 아마 헌법재판소나 소추인단이 요구를 해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기를 더 검토하면 지금 뭐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든가 포고령이라든가 국회 침탈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대통령의 관여도가 더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구속 기소 또 대통령의 수사 기록이 재판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봅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여야의 유력 차기 주자들이 발언의 수위와 비중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과 탄핵 전국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틀 만에 다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현 지지율은 선거가 임박하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지지율이 3, 4위권에 머무는 건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투사 전성 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들의 비율인 거예요.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에선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발언 횟수를 높이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SNS에 내란 세력들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더 넓은 민주당, 민주주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독주를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앞서 김부겸 전 총리도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강공 일변도 탓이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저희가 대권 잠룡들 리포트 다 같이 보셨는데 지금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수치는 고만고만한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 네. 추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점점 더 중도층 소구력 있는 분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김문수 전 지사, 장관이죠. 이런 분들 보면 분명히 뚜렷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입지가 뚜렷한 분들이 있고 이 당내 입지가 뚜렷한 분들은 현재 민주당과의 그 투사형 잘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당내 입지가 뚜렷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지지율이 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두 캐릭터가 합종 연행이 될 여지가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당내 지지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원래는 홍준표 대표하고의 상대적 평가에서 당내 지지율이 좀 고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당내 지지율은 거의 한 60%를 얻었고 홍준표 대표가 한 38, 9% 얻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죠.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등을 더하면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죠. 네, 야권 차기 대선 주자인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 사람의 독주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연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친명계와 비명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체제를 민주당에 앞서서 이 조기 대선을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대선 관련된 언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극히 자제되어 왔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나 또 형사 절차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을 전제한 일정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당내 목소리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뭐 최대 목표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되겠느냐, 민주당의 어떤 혁신 과제는 없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쟁을 통해서 뭐 경선이라든가 또 본선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열한 문제 제기와 뭐 이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의 원래 어떤 장점이고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겪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힘을 모을 때는 모으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는 30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민주당 내 통합 메시지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당 내에서 어떤 비명계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함께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을 했다든지 이런 직을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설정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실시한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대1 구도에서도 각각 41%로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인데도 이 대표와 여권 후보들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번 대선 역시 2022년 대선처럼 50대 50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2017년과 비교해서 보수가 결집될 수 있었는가라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일단은 일종의 그 학습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었기 때문에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자포자기한 좀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번 대선 때는 보수 정당에서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탄핵은 탄핵대로 되지만 우리는 대선은 또 결집해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용병처럼 이렇게 영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우리 보수 정당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를 활용해서 대선을 치르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좀 강인하게 싸워야 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왔는데 이제는 좀 유연한 정당으로 좀 변모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그 모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장력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과 달리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 부분은 당내에서 분란으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에 대한 뭐 그 본인의 어떤 정책 어젠다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당내에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도전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도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꺾기 어려운 요 현실을 또 감안한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당내 뭐 갈등 구도의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럼 좀 혼란스러움이 좀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저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봉합할지 뚫고 나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도 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띄워주세요. 각각 42%고요. 38%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근 여론조사상의 보수 결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주 인상적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죠.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꼿꼿한 김문수 이런 이미지가 보수층에 강하게 어떤 호소력과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에 실제 대선 국면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우위에 대한 선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극우적 성향을 보여온 김문수 이 장관을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금 양상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이런 지금 지지율 양상이 보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과대표된 거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과대표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은 대선 과정이라든지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 탄핵 국면이 되어 있고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와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라는 그 인물이 어떠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과의 양자 대결보다도 지금 뭐 김문수 지금 현 장관이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게 바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는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강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선 39% 대 33%, 이재명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38% 대 29%로 격차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는 이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중도층한테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지표 역시 지금 여론조사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되어 있는, 과표집되어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좀 합리적 보수, 뭐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은 강하게 좀 더 세게 보수 정당을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런 현상들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지표상에 좀 유리함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은 중도 확장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확장성, 다원주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거에 있다면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성 보수로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끝에 있는 대선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 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을 입은 분들이 좀 존중을 받고 제대로 처우를 받고 이래야 되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저희가 설 명절 직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8%고요. 민주당이 40%입니다. 오차 범위내 접전 양상인데 이게 다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여당이 24%고요. 민주당이 44%로 조사됐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 여당을 보고 내란 공범 정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질책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만 있으면 대선에서 이기거나 국민적 어떤 사랑을 끝까지 받아간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난 국정농단 때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 당내에서 분열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 중도층 지지율만 갖고는 역대 정당들이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정당이 굳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 정당의 정책을 통해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이 저렇게 버텨주는 것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하고 다른 양상을 띠는 기본적인 체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중도층 지지율은 사실은 정책으로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정책 관련돼서는 이제 경제 활력 특위 등을 통해서 저희 1인 가구 지지 관련 지원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어떤 색깔을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죠. 지금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지만 말고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본인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역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수권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아마 민주당은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강하게 잘 싸우는 야당이 아니라 이제는 협치도 좀 하고 야당과 그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좀 대처를 하되 경제, 외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수 정당과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해 12월 31일에 첫 번째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1월 13일 날 국회를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그리고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까지 제기됐던 특검법에 대한 위헌 요소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실제 뭐 추천권이라든가 외환죄 수사 대상 부분, 국민 보고 그러니까 브리핑상에서의 뭐 국가안보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대상도 축소됐고 수사 기한과 인력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특검입니다. 그러면 위헌 요소도 빠졌고 국민의힘의 요구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특검법이라면 사실상 합의된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을 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그대로 공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지층 사수와 확장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 설 명절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이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도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국에 눈이 오는 곳이 많아서 상당 구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크게 막히는 곳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 만큼 안전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크게 정체된 곳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 대구와 광주까지는 각각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곳곳에서 귀성길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 한국도로공사 측은 스노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날씨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온다고요? 네, 지금 현재 서울은 본격적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오후부터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10에서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강원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선 30cm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 아침에는 영하 5도로 아주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시베리아 찬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모레인 설 당일은 최근 10년간 가장 추운 설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으며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특히 고속도로 귀경길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사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예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올 예정인가요? 지금 이미 전국 많은 지역에 눈비구름대가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상청은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 거의 사실상 해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다라고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대설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5cm 이상의 눈이 내려도 내려지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의 적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린 눈에서 추가적으로 눈이 내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지역은 20cm 이상의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눈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와 충청 지역, 경기 서해안 지역으로는 대설주의보 이미 발효가 됐고요. 많은 지역으로도 오늘 오전 중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20cm, 특히 오늘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cm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북 동부 지역, 제주 산간 지역으로는 25cm 이상의 눈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게 내일까지 내릴 눈인데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9일까지도 추가적으로 눈 예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달 초 주말에도 굉장히 축축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습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올 겨울 첫눈도 습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눈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 특히 이제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눈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구름 혹은 눈구름을 만들 때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눈비구름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건설이라고 해서 건조한 눈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지금보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추위가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지난주에 워낙 포근한 날씨가 좀 이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다시 확장을 하면서 물론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중에 내리는 비는 전면에서 이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후면에서 들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즉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들어내는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오늘의 일차적인 눈구름으로 이제 피해가 야기가 된다면 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내려지는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기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2차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서해상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해기차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좀 2차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내일까지 좀 많은 양의 눈 예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보 보니까 폭설뿐만이 아니고 강풍까지 예고가 돼 있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좀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파, 대설, 강풍, 풍랑 이게 4종 세트거든요. 네. 특히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같은 고도의 어떤 지상에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상층 5km 상공에서 굉장히 차갑지만 무거운 찬 공기가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찬 공기와 함께 강한 바람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많은 눈과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강풍특보가 오늘 오전 중에 거의 남해안을 제외한 전 해상으로 지금 내려질 거고 그 말은 지금 풍랑특보가 전 해상에 내려지기 때문에 백길은 사실상 끊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항공편 운항 같은 경우에도 바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항 정보 좀 잘 살피셔서 좀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의한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지금 설 당일에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위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추위일 수도 있지만 이맘때가 1년 중에 사실 가장 추워야 되는 시점에서 오는 추위이기 때문에 평년 이맘때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냥 5도 살짝 넘는 정도 수준 안에서의 추위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워낙 포근했었습니다. 평년보다 거의 8, 9도 높은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지금 내일 아침 최저 기온만 봐도 오늘보다 당장 4도에서 많게는 8도 정도 기온이 떨어진 상황.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영하 5도 정도로 추위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기온은 내림세로 잦아듭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아래까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도 훨씬 더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에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상대적인 추위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눈, 비가 이렇게 추워진 날씨로 그대로 도로상에 얼어붙게 될 경우에는 또 교통안전에 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게 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기 좋은 조건인데 또 교통량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귀성 귀경길 운전하시는 분들 어떤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눈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그런 시점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좀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양도 많기는 하지만 많은 양과 강한 또 눈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눈이 되는 그 오전 시점 오후에는 1시간에 1에서 3cm, 많은 곳은 5cm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대별로 기상 상황을 살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운전하실 때는 평상시의 이동 이제 운전 속도보다는 이제 최대 한 2배 이하로 좀 차량 운행을 좀 감속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제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차간 간의 거리를 좀 넉넉하게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비의 형태로 내리기는 했지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쌓인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만 마치 젖은 도도처럼 보이는 이제 도로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고 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계속해서 운전하실 때 좀 계속 도로 상황을 좀 살피면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 연휴가 지난 뒤에는 다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지 궁금한 부분인데 2월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론 이제 2월에 기상청에서 장기 기상 전망에 따르면은 전반적인 평균 날씨를 굉장히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는 평균의 그 확률 자체를 50% 이상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2월에는 더 이상 춥지가 않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이번 추위가 그치고 나면은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는 듯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오늘과 이번과 비슷한 한파가 한 번 더 찾아온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찾아오는 그런 한파가 사실상은 올겨울의 마지막 한파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을 주변 아랍 국가로 이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영했지만 팔레스타인은 물론 주변국이 반발하면서 중동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자 지구 주민의 아랍국 이주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I said to him, I'd love you to take on more because I'm looking at the whole Gaza Strip right now and it's a mess. It's a real mess. 해묵은 가자 지구 갈등 해법으로 주민 이주를 거론한 겁니다. We just clean out that whole thing. It's it's over the centuries that's had many conflicts that site. And I don't know, it's something has to happen. 이스라엘 측은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Trump, for keeping your promise to give Israel the tools it needs to defend itself, to confront our common enemies. 하지만 가자 지구를 통치 중인 하마스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وعلى أي حال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ذي دفع دمه مقابل المرابطة والثبات على أرضه لن يخرج من قطاع غزة. 가자 주민 이주 지역으로 지목된 요르단과 이집트 등에서도 반대 입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기존 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욕조로 만든 썰매를 탄 여성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아주 이색적인 레이싱이 열렸습니다. 욕조를 타고 달리는 경주인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 함께 만나보시죠. 스위스의 도시 스투스에서 텔레토비 복장을 한 여성들이 썰매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또 다른 남성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해맑게 웃으며 썰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린 이 대회는 3명씩 한 팀을 이루어 욕조에 앉아 결승선까지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우승한 경기입니다. 이 썰매 대신 욕조를 타는 정말 독특한 경주인데 왜 욕조인 건가요? 네, 11년째 열리고 있는 이 경기는 과거 한 배관공의 실수 때문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수리를 위해 욕조를 옮기던 그는 언덕에서 욕조를 놓쳤는데요. 눈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봅슬레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동료와 함께 장난삼아 타기 시작했던 욕조 썰매가 오늘날 이색 경주로 자리 잡았는데요. 매년 수많은 참가자와 구경꾼들이 경기를 위해 모이는데 올해는 무려 100여 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 경기에 참여해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남은 설 연휴 동안 폭설과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 10에서 20, 많게는 25cm 이상, 충청에도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한낮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도, 대전 3도, 대구 4도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눈구름 뒤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